날카로운 손톱이 제 얼굴을 핥히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과 함께 따끔한 피가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남자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네 년이었구나. 꼬리가 길더니 결국 꼬리가 밟혔어. 네가 그놈이랑 붙어먹는 거 내가 다 봤다.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속여? 내 아들 뒤통수 치면서 내 아들 돈으로 잘도 살았지? 이 더러운 년.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길거리에 마구 뿌렸어요. 제가 남자와 밥을 먹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대체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머리가 뽑힐 것처럼 아팠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거짓말이야?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 그래, 내가 오늘 네 정체 다 까발려주마. 동네방네 다 소문내주마. 세상 사람들, 이 여자가 자기 서방 두고 외간 남자와 놀아난 아주 더러운 년입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힘의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밀려버렸죠. 제 몸이 차도로 쓰러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빵! 귀청을 찢는 경적 소리와 함께 거대한 트럭이 제게 돌진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려졌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제 눈을 가득 채웠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찰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눈빛,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과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복 받았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이었어요. 2년 전 서준이가 태어났을 땐 더 좋아하셨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신도 빠짐없이 챙겼죠. 그런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날의 악몽은 그 사건으로부터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요즘 회사 일 많다며? 서준이 하원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주마. 애가 학원차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안쓰럽더라. 어머니,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제가 6시까지는 가는데 괜찮으세요? 뭐 내 손주니까 내가 봐주는 거지. 엄마가 바쁘면 할머니라도 제대로 돌봐야지. 너무 회사 일에만 빠져있지 말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평일에는 서준이 하원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퇴근하면 서준이가 씻겨져 있고 저녁도 먹여주셨죠. 시어머니 덕분에 야근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준이를 목욕시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꼬집은 듯한 자국이었죠. 서준아, 여기 아프지? 어디서 다쳤어? 몰라. 제가 계속 어디서 다쳤는지 물어도 2살배기 아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며칠 후 팔뚝에서도 비슷한 멍을 발견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서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몸에 멍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 저희도 그거 보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린이집에선 절대 그런 일 없었거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준이가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좀 위축된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면 움츠러들고 그래요. 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집 아니라면 대체 어디서 생긴 상처란 말인가요?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뿐인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준이 몸의 멍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되도록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준이의 숨소리가 유독 작게 느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범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서준이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는 말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하게 울며 제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서준아, 왜 그래? 할머니 집 가기 싫어? 왜? 할미가 아야 했어. 여기. 아이가 자기 허벅지를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아이의 작은 몸에 난 멍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서준이가 할머니가 꼬집었다고 하는데 서준이 몸에 있던 멍, 어머니가 그러신 것 같아.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서준이를 꼬집어? 애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애들은 아무 말이나 하기도 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왜 해? 아유, 그럴 리 없어. 남편의 반응에 답답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래왔어요. 시어머니 일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게 먼저였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혹시 서준이 꼬집으신 적 있으세요? 아이 몸에 멍이 들어있어서요. 뭐? 내가 왜 네 아들을 꼬집어? 서준이가 할머니가 아프게 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거? 애가 너무 귀여워서 볼이랑 허벅지 몇 번 살짝 꼬집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근데 요즘 애들 피부가 너무 약해서 금방 멍이 드나 보네. 어머니, 애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멍이 들 정도면 살짝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 나한테 큰 소리 치니?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본다는 거냐? 이거야 원. 이게 바로 도와주고 욕먹는다는 경우구나. 잘 봐줘도 좀만 뭐 하나 잘못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으려고 들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손주 봐주지 말라고 하더만. 아이고. 어머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애 몸에 멍이 한두 개가 아닌데. 됐다. 가봐라. 속 시끄럽게. 으이구. 저는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인정한 사실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꼬집은 거 맞대. 귀여워서 그랬다는데 이래도 의심이야? 소준이가 얼마나 아팠겠어. 피멍이 들었던데. 엄마가 아기로 한 거 아니잖아. 그 시절 사람들은 다 그랬어. 귀여우면 일부러 울리기도 하고.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건데. 남편과의 다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원 도우미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월급의 3분의 1이 나가는 큰돈이었지만 어차피 그 돈은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봐주시면서 용돈으로 나가기도 했으니 똑같았어요. 무엇보다 서준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우미 업체를 알아보고 면접까지 봤어요. 믿을 만한 분을 찾느라 며칠을 고생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하원 도우미 구했으니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도우미? 너 돈이 그렇게 썩어 나냐? 그럼 나한테 줄 돈을 남한테 주고 쓴다고? 너는 지금 할머니보다 남이 더 낫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냥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하원 도우미를 쓴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원아, 내가 반찬 좀 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 비밀번호가 뭐니? 냉장고에 넣고 가야 하는데. 아, 어머니 반찬까지 해오셨어요? 감사해요. 비밀번호는 120호예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반찬 넣고 가신다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날 저녁 6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은 뚜껑이 열려 있거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부러져 있고 로션병은 깨져서 방 안에 향이 진동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실크 블라우스와 원피스에 김치 국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김치를 문지른 것처럼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 든 것 같아. 내 가방도 없고 옷들도 다 망가졌어. 뭐? 아이, 도둑? 아, 나 지금 퇴근 중이니까 집에 가서 볼게. 진정해. 30분 후 남편이 집에 왔어요. 집안을 둘러본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도둑이 들었는데 TV나 노트북은 그대로 있잖아. 당신 가방 어디 뒀는지 다시 생각해봐. 오늘 어머니 오셨었어. 비밀번호 알려드렸거든. 혹시 어머니가... 야, 지금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얘가 왜 이래? 정신 차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저희 집에서 제 가방 보셨어요? 가방? 무슨 가방? 난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바로 나왔는데. 왜? 뭐 없어졌어? 네,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옷들도 김치 국물이. 뭐? 지금 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네 가방을 왜 건드려? 도우미나 의심해봐. 요즘 그 사람들 손버릇 안 좋다던데.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한 일인데 증거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 아니야? 가방 다시 찾아봐. 어딘가에서 나오겠지. 남편의 말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주신 가방을 그렇게 잃을 순 없었어요. 엄마가 퇴직금 받으시고 우리 딸도 이제 좋은 거 하나 들고 다녀야지라며 사주신 첫 명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잃어버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어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에 물건이 없어져서요. 확인 좀 해보려고요. CCTV를 돌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오후 4시 47분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당당하게 제 가방을 들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원래 본인 것인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이거 봐. 어머니가 내 가방 들고 나가시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야, 넌 뭘 그렇다고 CCTV까지 찾아봐. 도둑이 들었나 해서 찾아봤어. 이래도 내가 예민한 거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좀 질투가 나신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사과? 지금 그게 끝이야? 참 쉽네. 난 그렇게 못 끝내. 내 가방 돌려받아와. 내가 새로 사줄게. 더 좋은 걸로. 싫어. 그 가방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야. 엄마가 아껴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건데 새 가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가서 찾아와. 그걸 어떻게 찾아와? 엄마한테 도둑질 했다고 말하란 거야? 못해? 당신 생각해서 당신 시킨 거야. 그런데 못하겠으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올게. 경찰 부르든지 해서라도. 알았어. 내가 찾아올게.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거참. 그깟 가방 하나로?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가방 옆면이 기스가 잔뜩 나 있었어요. 마치 돌바닥에 던져 긁은 듯 했죠. 시어머니의 악의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거 엄마가 실수로 그랬다고 하시는데 실수? 이게 실수로 보여?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요즘 갱년기가 심하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없을 때는 절대 어머니 집에 들이지 마. 지연아, 그건 좀... 못하겠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 선택해. 참나.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날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믿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름 휴가로 발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준이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설레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에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면 어때? 엄마가 요즘 우울해하시는데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뭐? 어머니를? 지난번 일들 다 잊었어? 나 불편해.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 편하게 가자.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우리끼리 가자. 남편이 순순히 동의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나 이거 좀 봐. 비키니 새로 샀어. 발리 가서 입으려고. 시어머니가 빨간색 비키니와 밀짚 모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발리요? 저희 여행에 같이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같이 가자고 했잖아. 비행기 표도 다 끊었대.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말했죠. 여보, 이번엔 우리끼리 가기로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들, 나는 비행기 무서워. 제주도로 바꾸자. 제주도가 더 좋잖아. 어머니, 이미 발리로 숙소도 다 예약했어요. 환불도 안 돼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야 돼요. 됐다. 제주도는 짧게 타면 되잖아. 그리고 뭐가 안 돼? 취소하면 되지. 그냥 제주도로 바꿔라. 너는 내가 비행기 타다가 심장마비라도 오면 책임질 거니? 그럼 어머니는 다음에 제주도로 따로 모시고 갈게요. 이번엔 저희끼리.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보, 왜 그리 일찍 갔어? 며느리가 대놓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구박하는데 같이 가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니?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놈의 서러운 인생이 끝이 나지.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주도로 갈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양보해줘. 진짜.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가 이러시는데 어떡해. 이번 한 번만, 제발.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리 여행은 취소하고 제주도로 변경했어요. 숙소 취소 수수료만 50만 원이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처럼 변하신 게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제주도 출발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지원아, 내 친구들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정이랑 순자가 나랑 같이 가고 싶다는데. 네? 친구분들까지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내 친구들이 뭐가 문제야? 걔들이 알아서 비용 낼 거니까 너희한테 피해 안 줘. 그리고 내가 제주도까지 가서 니들 부부랑 놀 거 같니?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시어머니 아니다. 내 친구랑 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니가 친구들도 데려간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좋지 않아?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면 우리끼리 따로 다닐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결국 3명이었던 가족여행이 6명의 단체 여행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펜션에 짐을 풀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운전 못하니까 너희가 데리고 다녀야 돼. 렌터카 큰 걸로 빌렸지? 네? 저희는 따로 다니려고. 따로? 같이 온 사람들 버리고 니들끼리만 놀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니? 적어도 이동할 때는 함께 해야지. 맞아. 젊은 사람들이 늙은 우리들 데리고 다녀야지. 우리가 뭐 제주도를 알겠어? 우린 뭐 택시 타고 다니란 말이냐?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럼요. 제가 모셔야죠. 어르신들 같이 다니죠 뭐. 어차피 제주도 관광지는 다 비슷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명령을 내렸어요. 지원아, 저녁 뭐 해줄 거냐? 와서 보니까 여기 제주도가 물가가 너무 비싸네. 우리 6명인데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 어머니, 휴가 왔는데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밖에서 먹어요. 아니, 넌 서준이 밥도 안 해준다고? 애엄마가 그래도 되는 거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네.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시고 여행 오면 당연히 며느리가 다 했어. 그러는 거 아니야, 민수처. 여보, 그냥 간단하게 뭐 좀 해주면 안 돼? 밖에서 먹기에는 엄마가 불편하신가 봐. 고기 내가 구울게. 밑반찬이랑 밥만 해. 찌개도. 아니, 그냥.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결국 저는 6인분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 애도 도우미한테 맡기고. 요즘 여자들 다 그래. 돈 좀 번다고 까불어. 그러니까 지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지. 난 그거 다 이해해.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휴가인지 지옥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서준이만 아니었다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펜션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참 박해. 그렇게 집에서 참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어머, 그래? 근데 생긴 건 안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가? 정이 너 사람 얼굴 볼 줄 참 모른다. 저거 여우상이야, 여우상. 아주 그런 것 같아.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원. 그런 여자애들이 제일 무서워. 밖에서 뭐 하는지 누가 알겠어? 그렇다니까. 또 쟤 다니는 회사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뭔지 집에 있는 내가 알게 뭐야. 제가 부엌에서 다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수근거렸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 인내도 바닥이 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점심시간 시어머니가 또 요구를 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가고 없었습니다. 오늘은 백숙 먹고 싶네. 지원아, 닭 사다가 백숙 좀 해줘. 그냥 민수 씨 오면 나가서 뭐 먹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힘들어요. 참, 너는 돈을 허투루 쓰는데 도가 텄다. 나가서 사 먹으면 그건 돈 아니니? 어머, 진짜 한 번에 말을 안 듣네. 꼭 말대꾸를 안 해. 내가 말했잖아, 저런다고. 으이그, 네 며느리 다 듣겠다. 저기 민수처, 우리가 허리가 안 좋아서 나가기가 힘드네. 그냥 닭 한 마리 물에 넣고 푹 고아만 줘요. 소금만 있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이마에 참을인을 새기며 저는 2시간 동안 정성껏 백숙을 끓였어요.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애미야, 백숙은 못 먹겠다. 그거 이따가 서준이 들어오면 먹이고 우린 갈비찜 해다오. 네? 갈비찜이요? 어머님, 지금 백숙 다 만들었는데. 먹기 싫다잖니. 이 더운데 백숙을 어떻게 먹어? 이 더운데 이걸 만든 사람도 있어요, 어머님. 어머, 또 말대꾸하네. 넌 어떻게 한 번에 내 하는 법이 없니? 아이고, 그만요. 요즘 며느리들한테 그러다가 큰일 나. 민수처, 미안해요. 우리 그냥 백숙 먹을 테니까 그거 줘요. 진짜 마지막 인내를 짜내서 다 만든 백숙을 차려드렸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 결국 제 인내가 폭발한 거예요. 지원 씨는 참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회사에서 인기 많죠? 그러게, 딱 남자 고시기 좋게 생겼어. 민수가 조심해야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여자 관리를 못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가까지 와서 땀 흘리면서 식사에다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머, 너 왜 그러니? 내가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 뭐 네 비위 맞추며 입 다물고 있어야 하니? 맞아, 민수처가 진짜 예민하네. 이거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승질 못 내지. 저건 양심도 없네, 없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가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바닷가로가 남편과 함께 있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아니, 뭐해? 어디가? 서울 올라갈 거야. 넌 어머니랑 재밌게 놀다 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네 엄마랑 친구들이 날 대체 뭘로 보는지 내가 진짜 못 참겠다. 궁금하면 네 엄마한테 물어봐. 난 노력 많이 했어. 근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여보!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어요. 핸드폰은 꺼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9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온 거였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그리고 가버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버르장머리? 네 엄마랑 친구들이 날 어떻게 취급했는지 다 듣고 이러니? 하인도 그렇게 부리지 않아. 기껏 거기 가서 식사 다 해서 바쳤더니 뭐? 내가 여우상? 남자를 잘 꼬시게 생겨? 바람 피운다고 수근거리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참았어야지. 애까지 데리고 그냥 와버리면 어떡해? 참으라고? 넌 바다가 놀러가서 혼자 재미나고 난 참으라고? 네 엄마가 우리 서준이 꼬집어서 멍들게 한 것도 참았어. 내 가방 훔쳐간 것도 참았어. 내가 어디까지 더 참어? 나도 이제 못 참아.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시쯤 되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갔다고 다들 비웃더라. 먼저 저 모욕하셨잖아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이나 하시고. 거짓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너 정말 양심이 없는 거니? 너 회사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뻔뻔해도 유분수지.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회사 사람들과 공적인 관계만 유지해요. 입 닫아. 넌 서준이 엄마 자격도 없어. 어떻게 애 엄마가 바람이 나서는? 그러더니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어요. 친정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가? 이거나 봐. 이래도 뻔뻔하게 나올 테냐?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길에 뿌렸습니다. 제가 회사 과장님과 점심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 점심 사진인데 마치 불륜 증거인 것처럼 흩뿌렸어요. 네가 이 남자랑 바람난 거 나 다 알고 있다. 바람난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옛날이었으면 너 같은 년은 길에서 돌 맞았어. 그때 시어머니가 재빨리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벗어나려 했지만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서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그대로 도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큰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천만다행으로 불과 제 1m 앞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미쳤어요? 사람을 차도로 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짝! 제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어요. 네가 감히! 어머니가 먼저 저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일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저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원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그게...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모두 다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안 싸더니 내 딸을 폭행했다고? 이게 뭔가? 제대로 설명해봐. 설명은 무슨 설명을 해? 자네 진짜 실망했네. 이럴 거면 갈라서 내가 좋게 화해하고 끝내라고 할 줄 알았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지원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이게 죄송으로 끝날 일이야? 됐고, 갈라서. 나 더는 자네 집에 내 딸 못 보내.
무서워서 못 보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여보, 미안해. 이건 진짜 엄마가 너무 심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어. 이제 와서 사과를 해? 그럼 그동안은 뭐였는데? 사실 엄마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병원 가보니 심한 우울증이래. 망상 장애도 있으신 것 같고. 서준이 학대하고 내 물건 훔치고 폭행하고 거기다 날 불륜이어 취급하다가 죽일 뻔했어. 그게 다 우울증이다. 망상이다. 참 속 편한 병이네. 그거 하나로 퉁치면 되니까. 헛소리 할 거면 나가. 변명을 하려거든 좀 더 그럴싸하게 해. 그래야 성이라도 인정받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변명 안 할게. 지연아, 솔직히 우리 이혼하자. 네가 계속 엄마랑 부딪히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너 괴롭힐 거야. 엄마는 안 변할 테니까. 내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네가 엄마한테 계속 시달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나아. 뭐라고? 이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한 말을 남편이 먼저 선수쳐서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서준이 양육권은 네가 가져. 재산도 네가 유리하게 나눠줄게. 위자료도 충분히 줄 테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지금 이혼 요구하는 거지? 맞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엄마가 저러는데. 남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이혼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권과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는 것도 수상했어요. 이 순간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촉이 말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의심이 남았어요. 3년을 연애했고 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도 모두 제게 양보하겠다는 게 미심쩍었죠. 특히 돈을 쉽게 포기할 인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조사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찾은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일주일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의뢰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뭔가 찝찝한 이 더러운 기분을 풀어야 했습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저를 보호하고 싶다는 헛소리 말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다며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평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흥신소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까지 찾아줬더군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이혼하려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핑계로 저를 내보내려 한 거였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왔냐? 왜? 민수가 이혼하자니까 무섭디? 아니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어머니,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동안 저 미워하신 이유가 제가 바람나서였어요? 뭐야? 그래. 그랬다. 네가 우리 아들 뒤통수 치고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못된 년, 내 아들을 두고 딴 놈이랑 놀아나? 천벌받을 년. 그래서 제가 미워서 우리 서준이 꼬집으셨던 거예요? 제 가방도 훔쳐가시고 제주도 가서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저 괴롭히고 씹으시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도 다 말하자. 너 이혼할 때 꼭 서준이 친자검사해라. 민수 아들 아니면 양육비? 그거 한 푼도 못 주니까. 참들 못됐네요. 엄마나 아들이나. 짝. 말 가려 이 못된 거사.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때렸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외도한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다 말해줬다. 네가 회사 남자랑 놀아난다고. 사진도 민수가 다 준 거야. 넌 민수가 멍청해 보였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어이, 그 멍청한 것. 남편이요? 남편이 직접 어머니께 말했다고요? 그래, 걔가 나한테 울면서 말했어. 엄마한테만 말하고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으이그 착해 빠진 놈. 근데 나는 열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 내 아들이 불쌍해서. 짝. 그 순간 시어머니가 또 제 머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손을 잡았죠.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녹음됐어요. 뭐? 이거 너 이걸 왜 녹음해?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아동학대, 절도, 폭행, 명예훼손, 모독죄까지 소장 받을 준비하세요. 네가 감히.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직 어머니 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탓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무슨 말이야? 어머님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 외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곧 알게 해드릴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차에 올라타는 제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완벽했어요. 시어머니의 자백이 모두 담겨 있었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어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서준이 몸의 멍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 폭행, 절도, 주거침입,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경찰관도 증거를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게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너희 지금 정신이 있어? 우리 엄마를 왜 고소한 거야? 왜긴 법적으로 처벌받을 짓을 했으니까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저 실수였잖아.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네가 뒤에서 어머니 조종한 거 다 알아. 뭐? 무슨 소리야? 네가 어머니한테 내가 외도한다고 거짓말했잖아. 사진도 네가 줬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다 말하셨어. 대단한 모성이더라.
나 그거 다 녹음도 했어. 네가 나 쫓아내려고 어머님 이용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네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우리 서준이 학대당했어. 나도 죽을 뻔했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한테 지옥을 보여줄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다는 게 뭔지 직접 느껴. 지원아, 야, 우리 일 키우지 말고. 네가 시작한 일이야. 네가 키웠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남편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나 이혼 소송도 바로 시작할 거야.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 이제 해야지. 근데 네가 원하는 방식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아동학대 방조하고 가정폭력 교사한 것까지 모두 제출할 거야. 지원아! 남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손을 떨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웬일인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했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황당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불효했다는 거였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제가 먼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절 무시하고 욕했어요. 손주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제 탓만 했습니다. 이 늙은 제가 직접 아들 집 가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늙어서 실수로 손주를 다치게 했더니 저를 아동 학대범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손주를 다치게 했으니 제가 나쁜 할미죠. 하지만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만 처벌해 주십시오. 남편은 시어머니의 증언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죠. 판사님도 시어머니의 눈물에 잠시 동요하는 듯 했어요. 참 연기도 잘하더군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동영상도 있었죠.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숨긴 모양이었는지 남편 측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릴 정도로 흔들렸죠. 이거 조작이야. 합성사진이야.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원본들이었죠.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명확했어요. 판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바람을 피운다는 건 몰랐나 봐요. 저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인 줄만 알았던 거죠. 저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하고 아들을 학대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조종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죠.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거짓말과 음모가 모두 드러났죠.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사회적 응징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였어요. 남편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제목은 땡땡부 최민수 과장의 진짜 얼굴이었죠. 남편의 불륜 사실과 시어머니를 이용해 저를 모함한 일을 상세히 적었어요. 아들에 대한 학대를 방조한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증거사진 일부도 첨부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다니 충격이네요. 인면수심, 부인이 불쌍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다음은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에게요. 남편의 불륜 증거와 법정 기록을 첨부했죠. 남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대학 동창, 군대 동기, 회사 동료들까지요. 남편이 그동안 제 욕을 어떻게 했을지 뻔했거든요. 아마 자기는 착한 남편인데 아내가 문제라고 했겠죠.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처음엔 그녀도 피해자인가 싶었지만 조사해보니 아니었어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1년째 만났더군요. 심지어 제 SNS를 몰래 염탐하기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틀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회사에 왜 그런 글을 올려? 내가 회사에 어떻게 다니라고?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어? 지옥을 보여준다고 했지? 내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너도 가만 안 둬. 그래, 고소해. 네가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더 재밌어지겠네. 아참,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같이 명예훼손 고소에 참여하라고 해. 뭐? 네가 나한테 명예훼손 소송 걸 거면 이수진한테도 참여하라고 하라고. 그년 회사랑 가족, 친구들한테도 다 알릴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제발 그만하자, 지원아. 그만 못하겠는데? 민수야, 전쟁은 네가 시작했지만 끝은 네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야. 알겠니? 문을 닫는 순간 복수의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응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7개월 후 모든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70%를 받았죠.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이 제 것이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이수진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그녀는 돈이 없다고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지.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야.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그녀의 통장을 압류하고 월급도 차압했습니다. 원룸 보증금까지 압류 신청했죠. 그녀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어요. 시어머니 재판도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는 중범죄라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죠. 폭행과 절도, 명예훼손까지 모두 유죄였습니다. 벌금도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몰골이었어요. 지원아, 제발 부탁이야. 엄마 민사소송만 취하해줘. 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모든 잘못 인정할게. 평생 죄인으로 살게. 엄마만 살려줘. 왜 내가 그래야 해?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매일 울기만 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대신 벌 받을게. 뭐든 할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 너도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원아. 네가 만든 지옥이야. 네가 책임져. 저는 돌아섰습니다. 전 남편의 울부짖음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모두 되갚아준 거예요. 그 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되었어요. 불륜과 회사 자금 유용까지 드러나 업계에서도 매장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수진도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수진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다고 합니다. 이수진은 전 남편이 속였다며 분노했고 전 남편은 이수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원망했대요. 결국 둘은 추하게 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친척들에게 소문이 퍼져 외출도 못한대요. 전 남편마저 연락을 끊어서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서준이와 함께 새 출발을 했어요. 양육권을 완전히 받아 안심이 되었어요.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서준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잘 웃습니다. 새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이제는 야근 걱정 없이 정시 퇴근합니다. 서준이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가끔 지난 일들이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을 견뎌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서준이를 정말 예뻐하시죠? 이제야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저 자신과 엄마로서의 삶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